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역사 2로 넘어갑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3학년 3반 학생들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 수업을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번에 나눠주게 된 포인트 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반드시 갖고서 이제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1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역사 논술 시험을 반드시 이제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을 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등교하게 되는 마지막 시간대에 바로 역사 논술 시험을 볼 겁니다. 주제를 이제 올려줄 테니까 그걸 명심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페이지에 자,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드디어 이제 한국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알기 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 조선은 당시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했었던 순조와 그 다음에 헌종, 철종에 이르는 3대 90년간에 걸쳐가지고서 바로 특정 가문이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에 해당하는 관직의 경우에는 그들이 매관매직을 통해 가지고서 돈을 이제 버는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주고서 관직 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보세요. 특정 권력, 특정 가문이 이제 권력을 갖고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도정이라고 하는데,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여기는 이제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풍양조 씨가 권력을 차지해서 또 이쪽에 또 안동 김씨. 자, 이렇게 권력을 차지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동 김씨, 안동 풍양조 씨와 같은 세조 정치가들은 국가를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무르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은 전부 다 매관매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매관매직을 통해 가지고서 즉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돈 주고서. 예를 들면 도지사짜리 10만 냥, 그 다음에 시장짜리 3만 냥,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돈을 주고서 이제 관직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관리들 일컬어서 이제 탐관오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3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복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수탈했는데요. 전정은 당시에 백성들에게서부터 바로 많은 양에 해당한 백성들에게서부터 토지세를 받는 것을 이제 전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토지세를 걷고 나서 모아놓은 그 쌀 같은 것을 보관하는 보관료라든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보관료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을 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원래 세금의 거의 2배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세금을 더 받고, 그 다음에 군정의 경우에는 영조 때 만들어졌던 그 균형법에 의해서 군포는 바로
이제 그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필씩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균형법에 의거해서 분포를 한 표씩 하는 거지만은 백골, 진포, 그 다음에 황구, 청정. 백골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 그 다음에 황구, 청정, 깐난쟁이에게 세금 매길 거나, 혹은 이 외에도 그 사람이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면은 그 사람의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에게 세금을 대신 매기는 족징, 인징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황국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전체, 예를 들면 이제 곡식을 빌려주면 빌려준 원에다가 거기다가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백성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곡식을 받는 건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었느냐? 바로 이 환곡 제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백성들에게 빌려줄 때는 이제 뭐랄까 이제 빌려줄 때는 전체 쌀의 반은 쌀로 빌려주긴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반은 이제 그 돌덩어리, 모래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썩은 곡식만 준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는 아예 그냥 줬다고 치고서, 백성들에게 줬다고 치고서 그냥 장부에만 기입을 한다든가. 여러분들 뭐 반백이라든가 또 근데 뭐 반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헐이라든가 그와 같은 등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거둔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전부 다가 바로 현관오리가 먹는 방식을 사용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전체 수확량의,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확량의 거의 2분의 1 이상을 바로 이제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헌종 때에 풍양조씨가 헌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음 때 후계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 안동 김씨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기들이 내쫓기도 했었던 바로 왕족의 후예 중에 한 명으로서 강화도 근처에서 바로 이제 나무꾼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이때 당시에 조선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철종이죠. 그리고서는 이 철종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철종에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종이 거기에 빠져있는 그 틈을 타서 자기의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철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부정부패 때문에 열받았던 백성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이것을 임술년에 일어났을 농민봉기라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철종이 이것을 나름대로는 이제 그 개혁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그랬다가 이거 제대로 개혁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동김씨가 갑자기 당황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바로 풍양조씨 가문이 또 다른 왕위 후보자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때 당시에 물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바로 몇몇 후보자 중에서 그나마 이제 왕이 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맨날 그 좀 시정잡대하고 맨날 싸움을 벌이고 그 다음에 난초를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하긴 하는데, 그 난초를 팔아가지고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이때 당시에 이 풍양조씨가 알아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원래는 그 이하응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하응이 왕이 되는 것을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했었던 풍양조씨가 바로 이하응과 같이 바로 이제 쇼부를 쳐가지고 서로 이제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항응이 아닌 이항응의 아들을 조선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에서 뒤에서 두 번째 왕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왕의 아버지가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죠. 때문에 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사람을 일컬어서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대원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를 왕을 시켜야지 그 아들을 왕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채로 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사람 중에선 유일하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사실상 국가를 통치를 해나가게 됐던 것이죠. 처음에는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풍량조씨들, 나중에 봤더니 흥선대원군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가지고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이제 간섭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동감 1번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세도정치 적어주세요.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기강 문란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동감 2번 삼정의 문란. 정이 3개죠. 그래서 이것을 환공을 한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삼정인데 이 삼정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동감 3번에서는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해변가 근처에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바로 교과서 13페이지 보면은 강화도에 온 미국 군함 콜로라도호라고 보이죠? 바로 그런 거와 같은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이 조금씩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느냐? 별표 2개 쳐주세요. 국외에서는 동감 1번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에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 서양의 이제 군대에게 문호를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제1차, 2차 아편전쟁에서 이 청나라의 군대가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활짝 열게 되면서 그러면서 청나라는 바로 이 서양의 침탈에 무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그 청나라를 바로 상국으로 모셨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그렇게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웃나라에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예들이 이른바 에도마쿠라고 하는 군사정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른바 이제 일본 쪽에서 이것을 흑선이라고 해요. 미국의 군함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대포를 빵빵 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게 개항을 하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에도마쿠가 개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막부를 없애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른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예들이 이루어놓고 있었던 에도 막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일본의 국왕인 천황이 바로 일본의 권력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동감 2번 미국의 강요로 인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일본의 문호 개방. 동감 3번에서는 바로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자, 이쪽에 백두산이고요. 자, 이쪽이 압록강, 이쪽이가 두만강입니다. 당시에 이 제2차 아편전쟁을 중재를 해주는 과정 중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에서부터 중재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땅이 바로 연해주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연해주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조선이 국경선 근처에서 머리 노란 애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지방에 있었던 그런 지방관들이 보고를 올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국경선 근처에서 머리가 노랗고 이상하게 생긴 큰 애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백성들만 보면은 총을 빵빵빵 쏴가지고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장계를 빗발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0년간에 걸쳐가지고서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들 당시 정치가들은 당시에 바로 이들의 서양인들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된 상황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좀 힘이 길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에 러시아와의 접경, 즉 러시아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연해주, 이 땅이 바로 연해주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고조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했어요. 자, 권력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흥선대원군이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이때 당시에 안동 김씨부터 지역을 해야겠죠. 때문에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대원군의 이름으로 국가를 사실상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주변에 있는 바로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 현재 남대문을 좀 높이고 서대문을 좀 낮추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골고루 뽑겠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안동 김씨인데, 이 안동 김씨가 사실상 조선시대 분당에서 서인계통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노론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남대문을 높이고 서대문을 낮춘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서쪽, 즉 서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인들의 세력을 좀 더 키울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안동 김씨 세력을 내쫓으면서 바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를 추출하게 돼요. 여러분들, 안동 김씨를 추출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권력을 이때 당시에 장악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나름대로는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추출했던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는 남겼었죠. 하지만은 그 외에도 나머지 많은 세력들을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어떤 특정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안동 김씨가 권력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은 원래 바로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국가를 통치했던 곳인데,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는 과정 중에서 의정부와 육조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임시기구가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비변사가 계속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바로 비변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당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모든 결정권은 비변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당파가 비변사를 장악을 하면은 국가를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바로 비변사가 임진왜란 때 거의 상설화가 됐는데 그것이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상설화가 되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흥선대원은 그 비변사를 극단적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비변사를 장악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 성종 때에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을 만들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영조 때에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또 보완했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법 개정이 없다가 이 흥선대원군 때 어떻게 썼느냐, 바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법들을 전부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시대에 맞게 이걸 고쳐가지고서 이른바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바로 법전을 만들어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권신들을 내주고, 두 번째 인재들을 등용해서 자기네들에게 견제시키고, 그 다음에 권력을 특정 다파가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시스템을 나름대로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전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바로 신하의 권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왕권이 강화하는 것을 목표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대전 회통 편찬,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왕권 강화라고 적어주세요. 왕권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체에다가는 별표 2개만 쳐주세요. 이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전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전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렇게 무관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일부 탐관오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세부 정치가들에게 매간 매직을 통해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쫓겨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새롭게 임명되었던 지방관들은 흥선대원군이 제대로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뇌물 같은 거 갖다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은 힘을 든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국정을 원래대로 제대로 돌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시대 때쯤에 국가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 그때 이 양반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땅들을 몰래 숨겨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토지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몰래 뇌물을 살짝씩 줘가지고서 자기 땅에서는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토지 조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절대적인 세금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양반들에게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될 그런 양들을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거둘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종 명목을 거기다 다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은 어떻게 쓰냐면 바로 누구도 감히 한 거를 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토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관계를 확실하게 찾아내요. 그리고서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추가적으로 세금을 받습니다. 그 시대 때의 토지를 숨긴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바로 양반들이죠. 그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숨겨놨었던 토지, 이른바 이것을 은결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색출해냅니다. 바로 양전사업. 이 양전사업이 바로 토지사업이에요. 그래서 은결지를 색출을 해내죠. 자, 두 번째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군정의 개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백벌지공고, 항구청정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양반의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양반의 숫자를 확 줄여버립니다. 양반 자체에게도, 즉 국민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아주 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5% 안쪽이 바로 양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때쯤 와가지고서는 몇십 %를 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자 그러자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예 어떻게 벌냐면은 이때 당시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하려고 이른바 호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호포제를 통해 가지고서 양반에게 공포를 징수를 다 해버려요.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쪽팔리게, 아니 나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그런 애들이랑 나랑 똑같이 이렇게 세금 갖다 바친다는 것이 양반 세면서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배려를 해주겠다. 바로 그대들은 바로 자네의 이름으로 국가에게 군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네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비들의 이름으로 바로 이제 그 군포를 내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목표가 뭐냐? 양반들에게 전부 다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거만큼 뭘 해버리냐면은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탄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적겠습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 빈칸에 적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그 다음에 환정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환정은 근데 국가도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 환곡을 굳이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환곡제도를 이제 원래 이 환곡제도는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것이 급하게 갑자기 심을 수 있는 곡식이 종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곡식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종자를 빌려주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이 환곡제도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국가에게는 하던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바로 탄관원리들이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서부터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부정부패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곡식들을 이제 빼앗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버려요. 그거가 뭐냐? 아예 국가는 환곡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환곡과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너희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사롭게 창고를 운영해서 바로 이제 그 구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창제라고 합니다. 향촌에서 알아서 바로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한 주체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가가 여기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내정개혁을 아주 획기적으로 하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이런 거 다 안 뺏기게 되니까 갑자기 확 하고 살아나겠죠. 글쎄요, 그때 당시 국가에 냈던 세금의 반 이상이 줄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의 생활, 민생이 안정이 되겠죠. 민생 안정, 적어주세요. 민생 안정.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뭐냐?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이 됐지만 사회의 고위계급에 해당하는 양반들에게서부터 다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반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일부 세력들의 경우에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각 분당에 바로 이제 그 분당의 인재를 생산하는 그런 학교죠. 서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자,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아예 바로 이러한
이러한 양반의 단말을 힘으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유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서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공자의 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어떻게 쓰냐면은 서원을요 다 철폐시킨 거예요. 버려요. 국가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를 굉장히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에 만들어진 서원에게 국가가 공짜로 토지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서원들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유학을 진흥시키는 것이 바로 관리들의 하나의 업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서원 소유에 해당하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들이 아예 세금을 걷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일부 서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부금을 막 받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국가 재정에도 굉장히 부족하며, 그리고 강력한 양반들의 바로 기반이 되는 그런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흥선대원군은 바로 아예 서원 소속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버립니다. 서원철폐에서는 미추칩니다. 토지와 노비 몰수. 동그라미 2번 양반 횡포 방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바로 힘을 약화시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동그라미 1번, 다시 동그라미 1번 쳐줍니다. 왕권 강화.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하면서 서원에게서부터 뺏었었던 그런 토지와 노비들을 이용해가지고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백성들의 생활은 또 그만큼 안정이 됐다 볼 수 있겠죠.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그 서원들이 다 철폐가 됐으니까 더 이상 막 강제로 기부금 걷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누군 반발하겠습니까? 바로 양반들은 결국으로 반발을 했죠. 여기까지 했으면 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어쨌든 간에 이런 조치가 양반은 반발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왕권 강화고, 민생 안정이 됐었지만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왕권 강화하고 지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왕권 강화함으로써 신하들의 권력들을 좀 더 약화시키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봤을 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선 원래 우리나라의 정궁은 경복궁이었는데, 이것이 불타버린 바람에 다른 궁궐로 왕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침탈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때까지도 경복궁을 복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바로 그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중건이라는 뜻은 새롭게 건축한다, 뭐 일종의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경복궁을 중건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대대적인 역사를 벌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경복궁 중건하는 거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동안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너무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처음에 되게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서, 그렇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라 하게 됐었냐면, 이 경복궁의 중건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기부금을 받았어요. 돈이 그다지 국가가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자기의 조금의 그런 돈이라도 좀 이제 보탬이 되고자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이 원납전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거쳐봐서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무리수를 둡니다. 그건가 보면 바로
첫 번째 안동김 씨부터 쫓아갑니다. 그리고 안동김 씨 집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듣기에 안동김 씨의 우물은 절대로 마를 일이 없다는데 그것이 정말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안동김 씨에게 돈 내가 안 내놓으면은 니네 집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원에서 납부했던 원납전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뺏어버리는 바람에 원망하면서 내는 원납전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납전을 진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니까 당시 서울 4대문에 각각의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에다가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문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씩 돈을 내게 했었어요. 이른바 바로 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했었죠. 자, 문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다음에 전국에서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선 바로 이제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봤는데 바로 당시에 이 양반들이 자기 집에 그 선산 묘들, 조선시대 묘들을 모시는 곳 있죠? 선산에다가 아주 울창한 숲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을 막 옮겨다가 잔뜩 심어놓고 이걸 잘 관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홍선대원군의 눈에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양반들의 묘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심어놨었던 묘지림들을 싹 다 베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복궁의 대들보를 이 당시에 만드는데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양반의 묘지까지도 그 당시에 벌목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돈이 모자라니까 이른바 그 시대 때에 바로 동조는 상평동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상평동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바로 당백정이라고 하는 돈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돈은 상평동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다 라고 이렇게 이 동전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뭘 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공사 자재를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평동보 대신에 당백정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백정이 무슨 담보가 있어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상평동보에 해당하는 그런 동전에다가 당백전이라고 써가지고 이게 바로 곱하기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하고 이렇게 줬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갑작스럽게 돈이 확 하고 풀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중에 돈이 갑자기 확 하고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폭등하게 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이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바로 이 당시에 홍선대원군은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서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게 됐고 왜 어려워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정치하는 사람이 홍선대원군이니까 처음엔 지지했었던 홍선대원군을 이제 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당백전 발행. 당백전을 발행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5번 무리한 토목공사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5번에는 무리한 토목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홍선대원군이 이렇게 이 경복궁을 중건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통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왕을 상징하는 무슨 건축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지? 그 사람 위대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눈에 장대한 경복궁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경복궁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빈칸에 넣겠습니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라고 적어주세요. 왕권 강화 맨 마지막에 양반과 농민들의 불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홍선대원군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T노트
그 외에 학습지 이런 거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